마지막으로 원래는 이 작품 추천 비추천인데 신춘문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추천하는 작품이나 전체적인 신춘문예의 감상평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심진경 선생님. 저는 이제 조선일보의 러브레터 권희진 씨인가? 네. 아무튼 권희진 씨의 러브레터가 그냥 제일 좋았다. 좀 뭔가 어른 소설이다. 요즘에 이제 다 너무 세계 인식의 수준이 진짜 너무 이제 그 초등학생 수준의 세계 인식에서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지 않는다. 마치 어린아이,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로 있고 그 순진함이 일종의 노블함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식의 어떤 성숙한 어떤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잘 보였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소설, 원래 최근의 소설들이 뭐 다 사소설적인 경향, 에세이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브이로그다. 소설로 읽는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뭐 붉은 베리아라든가 북바인딩 수업, 그 다음에 뭐 오랜 날 오랜 밤인가, 이제 뭐 거기도 또 아픈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아픈 엄마가 어쨌든 영재 딸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막 뭐 좋은 플룻을 사주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잔잔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소설들이 많았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시대의 소설이라는 장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새삼 이제 좀 드는 그러한 좀 요번 신춘문예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20년차 평론가다운 깔끔한 정리. 오랜만에 묵직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묵직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네. 네, 박인선 선생님. 네, 저도 그 조선일보 러브레터 작품하고, 그리고 어디였죠? 한국일보였나요? 말해보자면? 말을 하자면. 말을 하자면. 저는 제목을 항상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두 작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다 읽어볼만 해요. 네.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말을 하자면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상황과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해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뭐 러브레터는 형식적으로나 그 인식의 차원에서나 우리가 이제 그냥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을 하자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여지?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었죠. 저희가 뭐 내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처럼 이거를 유보할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독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혹은 우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의 이 복잡한 사안들, 매번 뭔가를 개입하고 판단해야 되고 누군가를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 얼마 전에도 뭐 유튜버가 뭐 탕후루집을 냈다가 그거를 또 이제 문매를 맞고 바로 이제 가게를 폐업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1초, 5초 안에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평평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우리에게 뭐 이 소설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작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도 올해도 이제 그 신춘문예 예심에 참여를 했었는데 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수준은 이제 막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양 평준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이번에 제가 조선일보 예심 참여했는데 예심 들어온 작품이 800편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쓰고 싶어할 놀랍도록 쓰고 싶어한다. 놀랍도록 쓰고 싶어한다. 그런데 많이 읽진 않는다. 이런 어떤 뭐랄까 이제는 시가 한때 그랬잖아요. 시 독자보다 시인이 많은 게 한국 그 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인데 앞으로는 소설도 그렇게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는 융기하는 소설이 아니라 융기하지 않는 소설, 평판한 소설 이런 것들을 지금 소설이라는 역할에서 기능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소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되면 이제는 정말 소설은 고민해서 써야 하고 어렵게 써야 되는 그런 글쓰기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소설을 읽지 않아도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아마 독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신춘문예에서 뽑히는 작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식적인 완성도를 요구한다는 것도 또 응모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권 선생님. 추천 비추천으로 하면 저는 비추천이고요. 나만의 길을 간다. 좋다고 생각되는 소설들이 물론 없지 않았어요. 말씀하셨던 말을 하자면이라든가 그 러브레터 같은 소설들이 상대적으로 나왔지만 50보 대 50.25 정도 차이 있고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뭐 엄청난 도드라지는 작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올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리액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높게 평가한 작품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한두 편씩은 있지 않았나? 올해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별다른 어떤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기 민망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읽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과학 교양서든 너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세요. 네. 시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고 그런 책들을 읽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쓰지 말고 읽어라. 네. 응? 아니 왜 문학 업계에 오셔가지고 지금 깽판을 놓으시고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지 재밌죠. 모두가 다 아니 문학을 이번에 했는데. 동아일보 그 신춘문예 중편 소설 그 호모 헌드레드 그 소설이 어쨌든 어떤 이제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다뤘는데 그 소설에 이제 그 이 작가가 전에 근무했던 그 직장의 그 동료들이 이 여자는 그런 소설을 쓸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그러한 그 캐릭터나 그러한 상황을 가져다가 썼다. 그래서 또 그게 일종의 또 다른 오토픽션 트러블을 만들어서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저도 이제 막 그 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김봉건의 오토픽션 그 트러블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반복되는구나. 참 어려워요. 과연 쓸 자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여전히 너무 평평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앞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문학이란 뭔지 허구와 어떤 현실의 어떤 경계의 문제라든지 사실 허구가 현실이 되기도 하고 현실이 그렇게 가다 보면 허구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들이 너무 없이 너무 이제 남의 거 갖다 쓰면 아니요 그거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경험 가져다 쓰겠습니다 이런 식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강 소설에 대한 그 비평에 대해서 그 비평가가 쓴 비평문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번역된 한강 소설에 대한 비평을 모아서 이제 공조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강 소설가가 난 이걸 허용 못하겠다. 왜? 비평인데?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한강 소설가한테 그걸 문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보내줘서 한강 소설가 그걸 읽어보고 나는 이 사람이 쓴 내 캐릭터 해석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쳤대요. 그 교수 어디 교수인데 응. 그 비교문학 하시는 교수인데 그래서 고쳐서 보냈는데 그것도 리젝 당해서 결국 그 교수의 원고만 빠진 거예요. 그 책에서. 그래서 이거 비평. 검열이다. 비평을 비평. 검열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경향신문에 기고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름 SNS에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적대화 무단 인용 같은 케이스도 그렇지만 비평가는 작품을 인용할 때 작가한테 허락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비평가의 그런 인용의 허락과 비평의 자격은 또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는. 근데 그 거죠. 잠깐만 네.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네, 정리. 네. 지금 끝. 마무리 지어야지 또 다른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저기 뭐 동아일보 중편도 신춘의 하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허용할 수 네, 없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냉정한 사회자의 네. 권한으로. 네, 뭐 저도 제가 추천한 작품은 조선일보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여러 가지로 참고해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작품이 이렇게 뽑히고 뭔가 작품의 경향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가의 책임만은 아니거든요. 비평가 사실은 또 심사위원회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아니 또 책임감을 그리고 느끼십시오. 아니 근데 뭔가- 시대가 문학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시대를 시대는 핑계 명작이다. 내면서 시대가 본인의 후진 책임을 거야. 지금 나는 난 마십시오. 심사 안 했어. 알겠습니다. 박일호 선생님 네.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어쨌든 조선일보. 네,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들도 너 사람도 책임을 생각을 지세요. 가지고 뭔가 조금 더 문학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잘났어. 2024년 신춘문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